자, 이번 휴관부터는 지금 뭐 핫이슈죠. 2025년부터 사용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이제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모두 다 이제 9종, 중학교 9종, 고등학교 9종의 교과서가 심의 통과를 해가지고 2025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저 역사 운동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의 도움으로 아주 시중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9종의 교과서를 이제 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이 교과서는 이게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데서는 이제 교과서인데, 얼핏 보면 겉으로 보면 이렇게 2권에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는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앞으로 내용을 봐야죠.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는 주로 이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출판사고, 이제 주로 집필한 분들도 새로운 분들인데, 이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교과서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9종의 교과서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들보다 친일 색채, 그러니까 일제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색채가 조금 더 강한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교과서들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보다는 조금 뭐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물론 이제 그전부터 그래 왔던 거니까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알았다라고 할 거는 아닌데요. 그동안 제가 이 프로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기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정이 안 될 수가 있나, 이렇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카르텔 져가지고 이 교과서 집필하는 이쪽이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 체제는 검정 체제죠. 교과서 체제는 국정 체제, 검정 체제, 자유발행제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박근혜 정권 때 시도하려고 하다가 좌절된 국정교과서 체제, 과거 유신 때나 전두환 정권 때는 국정체제였죠. 이 국정체제는 국가에서 한 종의 교과서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면은 모든 각급 학교와 그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체제죠. 그런데 현재 국정교과서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베트남, 이렇게 주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묘하죠. 한국은 어떻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가장 반공을 높이 외치면서도 꼭 공산주의 국가의 안 좋은 점들은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데 이 국정교과서 파동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물론 저 보신각 옆에서 길거리 특강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는 안 된다라는 길거리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특강 때 말씀드린 거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국정체제 문제만 이야기하고 마치 국정체제만 바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체제 문제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후로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문재인 정권 때 사용하던 검정교과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 사용했다기보다는,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전에 만든 교과서를 그대로 연장해서 사용한 건데요.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었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별 차별성이 없었다고. 결국은 국정이나 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편수지침을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국사편찬위원회라는 아주 희귀한 조직이 있는데요.
이 국가편찬위원회라는 데서 교육부에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편수 지침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정 한 권이나 검정 9권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자유발행제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는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이것이 최초로 광복 이후 80여 년 만에 최초로 그 자유발행제를 표방하고 나온 이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요, 2025년 검정 한국사 교과서는 약 65쪽 정도의 얇은 2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교과서를 처음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목차를 보고.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교과서 목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하는 것처럼 한국학력평가원 하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목차가 똑같은 목차, 그리고 서술 순서까지 다 정해주기 때문에, 국가편찬위원회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그 내에서 조금씩 그 저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죠.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한번 보세요. 1권의 차례가 1.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두 번째가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세 번째가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얼핏 보면 우리가 이 근대사 교과서 같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는 구석기부터 대원군 시대까지 써놨어요. 근데 전 이분들이 쓴 이 책을 보고, 모든 책이 마찬가지인데요, 경탄은 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0만 년 전에 구석기부터 19세기 말에 대원군 시대까지로 불과 30쪽에 썼어요. 30쪽에. 대단한 재주죠. 그런데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나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나 전부 다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는 천사문화부터 시작해서 세조 정치와 흥선대원군의 통치로 끝났고, 그 다음에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는 뭐에서 끝나냐면 조선 후기 사상과 문화에서 끝나요. 그럼 뭐 이해라는 거나 탐구라는 거나 무슨 대단한 차별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대라는 말을 왜 붙여요? 구석기 시대, 우리가 구석기 시대 배우고 신석기 시대 배우고 고조선 삼국시대 배울 때 우리가 이거 근대 이전이야 이렇게 배우나요? 그러고 나서는 세 번째 단락이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그리고 노력하는데 안 됐다 이거죠.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하고 국제질서의 변동과 개항, 이것이 첫 번째예요. 결국 이 개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요. 이 모든 근대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는 개항이 뭡니까? 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개항이 뭐예요? 1876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됐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근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교과서가. 아마 이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도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세층, 이 식민지 근대화론,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 이 교과서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에 맞춰가지고 70만 년 전의 역사도 근대 이전이야. 삼국도 근대 이전이고 고려도 근대 이전이고 조선도 근대 이전이야. 역사의 기준점은 뭐냐? 근대인데 근대의 시작이 언제냐? 일본으로부터 강제 개항당한 그 개항이 근대의 시작이야. 이 논리예요. 저희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무슨 또 교과서를 새로 바꾼다고 뭐 편수 지침 내리고 뭐 할 때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이 교과서 9종이나 되는 저자들 어떤 측면에서는 좀 측은한 측면이 있어요. 지침에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이 지침에 맞춰가지고. 그럼 이분들도 역사학을 공부한 분들인데 구석기, 신석기, 고조선 쓰면서 근대 이전이란 관점 가지고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식을 갖지 않았을까? 가지면 뭐합니까? 안 하면 모를까?
통과되려면 이게 일종의 시험이니까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 기준에 맞춰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5년 검정교과서에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한 검정교과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지금 2025년부터 사용할 검정교과서고요. 이 2번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부터 사용할 검정교과서는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전부 다 근대로 맞춰졌죠.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라서 제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했던 검정교과서 많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식민사학 내용이 잔뜩 담겨져 있다고. 그런데 그나마 여기는 1권 1장이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사회의 발전,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과 변천, 세 번째가 조선유교사회의 성립과 변화. 그나마 시간 순서에 맞춰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 사용할 검정교과서는 구석기에서 고려말까지 70만 년의 역사를 330여 쪽 중 20여 쪽으로 축소서술, 책에 따라서 20여 쪽, 30여 쪽 좀 다른데요.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는 420여 쪽 중 그 100여 쪽으로 조선 말까지 서술을 해가지고 식민사학이라고 이것도 비판을 받았는데 왜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한국 고대사, 중세사를 다 삭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역사 70만 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들인데 그 신석기부터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제 동이족 신석기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의 그 요한문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동반도의 산동 동이족이라든지 하는 데를 보면 거의 10,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럼 10,000년 전부터 19세기 말까지 10,000년 동안의 역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10,000년 정도의 역사를 420쪽에서 약 100여 쪽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100년의 역사를 300여 쪽에 걸쳐서 썼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한국 고대사와 중세사를 지운 역사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25년도부터 사용하는 검정교과서는 한술 더 떴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권을 살펴보면 2권에서는 일제 식민통치와 민족운동, 대한민국의 발전,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나 장 분류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식민사학이라고 비판해왔던 2014년에서 2024년 검정교과서에는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국가 수립운동,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 해가지고 내용상의 문제는 일부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한 권에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의 시스템이라든지 그 시규 순서는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부터 사용하는 거는 독립운동사를 축소서술했고 그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식민사학 교과서라고 그동안 이제 비판받은 현행 교과서보다도 훨씬 더 친일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교과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 2권을 보면 이제 그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2권의 목차인데요. 대동소이에 딴 거하고 지금 이거 한 권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 8권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건 다 여러분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 프레임에 또 넘어가가지고 마치 이거 한 것만 폐기되고 나머지 거로 배우면 우리가 제대로 될 것 같이 하는데 전혀 아니란 건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구성 자체가 1권이 구석기부터를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맞춰가지고 서술을 했기 때문에 1권이고 2권이고 할 것 없이 그리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
할 거 없이 전부 다 폐기하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지금 이제 분석해 보는 건데요. 물론 이 서술 중에 뭐 독립운동 서술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한 식민사학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있으면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암 걸리면은 암이 온몸에 안 퍼져도 죽게 되잖아요. 일부에 들어와가지고 전이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적인 요소인데 이 암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냐면 2번에 1,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운동. 이름을 아주 멋있게 전놨죠.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운동이라고 전놨는데 그 중에 파트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4번째 파트, 모든 교과서가 똑같다 그랬어요. 4번째 파트 중에 사회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이란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 도시와 농촌의 변화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요 대목에 일제 식민사학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뭐 전체 교과서 중에 요 항목에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도록 배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또는 프랑스에서 역사 교과서를 저술하는데 나치 지배 시대의 변화와 대중운동 해가지고 나치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뭐 국민차가 보급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놓으면은 프랑스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체포돼서 감옥에 가둬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세세한 구분까지도 이 지침으로 내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회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 중에 이 한국학력평가원의 식민사학이라고 비판받는 이 책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변화라는 항목에서 이 4가지를 나눠서 썼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한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목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소제목으로 식민지 근대도시의 빛과 그림자 이렇게 써놓으면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그림자에 있어요? 빛에 있는 거죠? 대중문화의 유행. 이때부터 마치 양반사회가 타파되고 대중사회가 열린 것처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양식의 변화, 농민과 도시빈민의 삶, 뭐 이렇게 써놨는데 구체적인 항목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